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죠. 이 시간에는 교종의 어떤 문화라는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좀 개론적인 설명을 하고 실제 이야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할 겁니다. 어떤 이념이란 건 뭔가요?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죠. 이념, 우리가 이데올로기란 말로도 표현하고, 이념. 교종을 주도적으로 어떤 이념이 끌어오는가, 또 그 이념을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러한 것들이 한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들, 국민들의 법감정, 교종의 이념, 이런 부분들이 교종 문화를 형성하지 않겠어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교도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는 그 나라의 형사정책적 기조들, 어떤 분위기냐는 거죠. 당연히 또 그걸 통제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관련 법규들, 안에서는 그런 교종 처우 모델에 맞는 교종 정책과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걸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로서의 교종 조직과 시설,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교도관들의 어떤 태도, 직무 태도, 직업관, 의식,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것일까요? 안에서 형성된 것일까요? 이런 전체 분위기가 교도소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성격을 규정짓게 될 것입니다. 좀 복잡한가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도대체 교종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성격은 어떠하는가? 무엇이 결정하는가? 여기서 쓰는 문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컬처라고 하는 문화, 사회과학에서 보통 문화란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중립적 용어를 써요. 폭넓게 쓰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삶의 형태,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문화라고 한다. 그러니 문화가 높낮이겠는 게 아니죠. 그런 개념으로 썼을 때. 고급 문화, 저급 문화, 도시 문화, 농촌 문화, 청소년 문화, 성인들의 문화, 모든 게 포함되는 것들. 구별은 지어질 수 있지만은 그걸로 어떤 성격이 계층적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문화를 이렇게 폭넓게 쓴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 아무튼 교종사회, 그 사회를 형성하는 문화, 이건 전체 사회 속에서의 다른 부분 사회의 문화죠. 어떤 문화가 있을까? 하위 체계로서의 전체 조직 속에서의, 전체 사회 속에서의 부분 사회인 교도소는 어떻게 문화가 형성되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정신들,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국민들의 법 감정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성폭력 사범에 대한 법 감정이 그렇게 보다 더 허용적이다라고 한다면
성폭력 사범들에 대한 형기가 그렇게 중형을 받지 않을 거고 안에서의 생활도 잘하면은 사인의 처우로의 가석방으로 바뀌어서 집행할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왜 설명하냐면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자면 제가 2010년에 대한민국의 가석방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였어요. 법무부의 분류심사과장을 직을 맡았었죠. 가자마자 처음 한 일이 2010년 8월 15일 8.15 가석방을 결정하는 때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였냐면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경미하거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어떤 특수한 또는 아주 제한을 둘 만큼 비난이 큰 그런 성폭력 사범이 아니면 가석방이 허용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집행을 했었어요. 준비를 그렇게 하고 집행을 했었는데 이미 청와대를 포함한 청와대의 어떤 지시들, 그런 판단들, 여성가족부의 의견들, 여론의 문제들 때문에 성폭력 사범에게는 보다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가석방도 제한이 아닌 제외시켜야 한다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에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부터 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2010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으로 성폭력 사범이 가석방을 나갔어요. 잘못된 의사 전달 때문에 제가 집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론에서도 굉장히 저한테 질문도 많고 문제 제기도 하고 위에서는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 왔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매매나 가벼운 거 초범의 경우들 뭐 일반적인 어떤 피해자 감정을 고려해서 완화됐거나 피해자 감정이 해소됐다랄지 일정 기간에 안에서의 교정 안에서 반성을 하고 자력 개선을 할 만큼 교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가석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 미성년자 성폭력 사범, 또 당시에 이제 정신지체, 신체 장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제외시켰습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당시부터는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여론들이 성폭력 사범에서는 어떤 용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가 마지막으로 가석방을 나가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약 5만 명이 수용되어 있다면은 기결 미결 포함해서 2,200명에서 2,400명 정도가 늘 교도소에 있었어요. 지금은 7,800, 8,000명쯤이 성폭력 사범과 성과 관련된 그런 사범들이 가석방을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법감정이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에서 성폭력 사범들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에 포함돼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가석방 나올 때 보호관찰부 가석방이나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나와야 되는 이런 어떤 하나의 문화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교도소의 어떤 수용 생활이나 출소 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더 크게 미친다면 형사 정책의 기조, 그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말합니다. 대단히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형벌들이
이를테면 양형의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허용적이고 낮다. 그래서 이제는 엄벌보다도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야 된다 하는 분위기들이, 이러한 분위기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교도소의 수용 밀도. 수용 밀도만이 아니고 과다 수용, 과밀 수용을 가져오는 거죠.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분위기는 1970년대부터 유럽과 미국의 학자들부터 논의되기 시작했고, 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사법정의 모델, 여러분들이 개론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얼른 기억나죠? 저스티스 모델, 공정 모델, 지은 죄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 허용돼서는 안 된다, 가석방을 불허하자, 보다 특히나 누범들, 재범 우려가 높은 사람들은 장기간 격리시키자, 이런 분위기들이 형사정책의 기조들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다음에 이 사법정의 모델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어서 1시간쯤 다시 뒷부분에서 설명을 더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삼진제도 같은 3 스트라이크 you are out 하는 거죠. 3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어쩌면 이렇게 범죄를 한 사람들은 누범자가 교도소에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은 범죄를 하고 더 교활한 범죄를 하고 더 잔혹한 범죄를 하는데, 한 번, 두 번까지는 몰라도 3번 이상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사회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다 높은 담, 보다 멀리, 보다 오랜 기간 격리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삼진제도. 또 모든 범죄자들을 집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선별적 무능화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선별해서 무능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형사정책 기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중형주의, 엄벌주의에 있을 때는 교도소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선별적으로 설사 들어온다 해도 장기간 갇혀 있기 때문에 수용 밀도는 높아질 수 있겠죠. 여기에 관련지어서도 여러분들이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죠. 3번째 시간에. 이번에 우리도 그런 과밀 수용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들이 하나 있죠. 왜 과밀 수용했느냐? 또 각 방에 그렇게 한 방에 많은 사람을 가둬두느냐? 개개인을 가둬뒀으면 코로나 같은 것도 또 감염 우려가 더 적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또 사회적 우려가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근거하에 이 사람들을 생활하게 할 것이냐, 어떤 근거로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관련 법규의 문제겠죠. 가장 큰 건 뭐가 있어요? 물론 헌법 영향을 받겠죠. 국민들의 행복, 주권, 인권, 이런 전반적인 데에 대한 것들은 수용자도 한 국민으로서의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은 권리 의무 관계를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옆 부분에 대한 형법의 문제들, 형사법, 그리고 이제 집행법을 포함한 교정관계 법령, 영향을 제일 크게 주겠죠. 또 이제 소년수에 대해서는 소년법, 또 사인의 처우의 대상자들, 또 가석방과 관련지어서 감시가 필요한,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들, 소위 전자발찌를 포함한 감시 시스템, 보호관찰법, 또 출소자 보호관찰법에는 이제 갱생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도 보호관찰법으로 같이 우리나라는 통합해서 운영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한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이념의 문제, 교정 이념의 문제. 교정 이념이라는 건, 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과제나 중간 고사 출제 때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런데 우선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교정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자들에 대한 어떤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어떤 시각이나 관점에서 볼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 이념은 쭉 많이 변해왔죠. 변해왔고 발전해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발전이란 말보다는 변천이란 말을 쓰죠. 교정에서. 교정 이념의 변화, 교정 처우 모델의 변천. 왜냐하면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보다 가치 있는 거, 바람직한 거, 그래서 가치 지향적인 거, 이런 부분들과 결합되었을 때 우리가 발전했다 이러는데, 최근에 보수 강경 노선의 교정들, 신응보론적인 어떤 교정의 성격들, 이런 부분들로 진행되어 왔다면 또 미국처럼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법정의 모델을 기조로 하고 있다면 꼭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몇 차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교정 이념과 교정 처우 모델의 설명도 그렇지만 과연 교도소 문화에 있어서 또 교정의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 바람직한가라고 했을 때 발전일까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정 이념을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이 먼저 좀 한번 이야기가 될 거예요. 논의되어져야 될까요? 교정 이념을 우리가 정립한다. 교정 이념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범죄인에 대한 관점, 범죄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범죄 원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 요건일 것입니다. 교정 이념을 이해하고 정립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얼른 나눠서 이야기를 할게요. 큰 틀로. 하나는 자유의사론적 관점과 하나는 결정론적 관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교정의 시작에서 사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용자를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고, 이것은 교정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그리고 교도소 문화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하나의 키워드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유의사로는 범죄를 본인의 의지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범죄를 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 범죄로 갖게 되는 이익이 범죄가 갖고 되는 이익 때문에 자기가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반대로 결정론이라고 한 것은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범죄를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어떤 부분들이나 심리적인 다른 상황들이 범죄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래서 범죄가 내가 자유의사로서 선택한 내 이익에 따라서 범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범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하게 내몰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정론적인 사고지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결정론적인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유전적인 것과 이렇게 생물학적 결정론도 있겠죠. 유전이나 다른 어떤 부분들,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생물학적 요인과 또 하나는 어떤 환경에서 본인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어느 지역에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친구를 만나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론적인.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의사노로만 범죄를 본다. 네가 범죄를 선택했어 라고 한다. 범죄인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맞아요? 처벌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 장애자죠. 그런데 범죄가 결정되어진 거야 라고 한다면 뭐가 더 필요해요? 치료가 더 필요하겠죠. 생물학적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환경의 조정이나 가족관계의 조정이나 또 어떤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 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수용자한테 이렇게 비용을 들여야 되고 그런 시각에서 많이 처우를 한다고 대단한 돈을 들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관점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1983년이에요. 형사적 정책연구원과 법무부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한번 하면서 과연 1년에 들어가는 범죄 피해에 대한 금액이 얼마쯤 될까? 그때 직접적 범죄 피해 금액을 약 183조쯤 잡았어요. 간접적인 그 피해를 빼고요. 지금은 그 비용이 훨씬 크겠죠. 사회 규모도 커지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사범들이 많아지고 또 개인을 교도소에 수용한다면 1인당 얼마쯤 들 것 같으세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수용 경비가 2,600만 원을 작년부터 넘었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직접 비용 그들을 관리하고 처우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 비용은 15%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85% 정도는 교도관의 임금 그리고 시설 관리, 다른 물자에 대한 지원하는 관급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수용하려면 그 정도 비용을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사회도 안전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처우를 잘해서 재범을 하지 않게 한다면 이런 부분도 되겠죠. 그래서 처우를 위해서 또 재활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국가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처우에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이념이 그래서 그 이념을 구성하게 돼요. 처벌을 하기 위한 우리 교정의 역사를 보면 처벌에 대한 패러다임들, 처벌 모델들, 사회 복귀 모델들, 의료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형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어떤 주도적 어떤 이념들 또 최근에 미국에서의 공정 모델들 모든 어떤 모델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주도적 이념일까하고 관련 지어지겠죠. 그러한 이념들이 어떤 정책을 형성하게 해서 하나의 모형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교정 모델 그런 교정 모델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이제 부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이 교도소 문화를 형성하게 되겠죠, 결국. 그래서 교정 정책과 처우 프로그램 같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그래 결국은 처벌 모델이 강도 높게 범죄에 대한 처벌을 집행 부분을 강도 높게 하고 한다.
그랬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정말 변해야 된다. 책임감과 자율성 속에서의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회의 바람직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소위 잘못된 사회화. 사회화가 뭐예요? 사회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우리가 교종과 같은 개념으로 쓰는 제사회화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사회화라고 하는 건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가 갖고 있는 그걸 유지하고 지탱하는 어떤 큰 틀이 그 부분이죠. 하나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또 반면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지켜져야 되는가? 그 질서를 위해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 두 개의 축이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시켜가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사회화는 보통 어린 시절에 끝난다 그래요. 청소년기 전. 그래서 양부모 속에서 우리 그런 말 듣죠. 엄부, 자모, 엄친, 자친. 소위 엄격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이런 말 할 때 엄친, 자친, 또 아버지를 이야기했던 엄부, 자모. 그래 잘했어 하는 부분들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무엇이 가치 있는 거 이런 걸 배우는 거. 그다음에 안 돼 그건 기다려 참아 이건 네 몫이 아니야 또는 이건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뭐겠어요? 소위 규범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면화시켜서 하나의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몸에 배어지는 것 내면화시켜가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 소셜리제이션. 근데 교정에서 제사회화는 뭐라 했어요? 리소셜리제이션 하는 거. 사회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사회화 시킨다. 자,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정책과 추후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